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대 초보맘이에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소개팅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첫 만남에서는 서로 그저 그랬죠. 저나 남편이나 오늘 하루 보고 끝날 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인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얼마 뒤 동아리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모임 시간에 늦은 전 서둘러 오느라 화장도 못하고 캡모자를 푹 눌러 쓴 채였죠. 어찌나 헐레벌떡 뛰어갔던지 정신이 없어서 주변을 둘러볼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남편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죠. 하지만 남편은 절 봤다더라고요. 누군가 문을 박차고 후다닥 들어오는데 첫눈에 저인 줄 알겠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여자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더군요. 밝고 생동감 있어 보이는 모습이 딱 자기 스타일이었다나 뭐라나. 암튼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동아리 방에서 자주 마주쳤어요. 당시 전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남들 모르게 고민이 많았어요. 부모님 사이가 점점 나빠져서 별거에 들어가셨고 그 바람에 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외동딸이라 외롭게 지내던 제게 남편은 큰 위안이 되어 주었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동안은 다른 걱정은 다 잊고 잠시나마 즐거웠거든요. 대학에 다닐 동안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군대 간 남편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였고요. 저나 남편이나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우리가 결혼하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당연하게요. 4학년 여름, 남편은 자기 어머니께서 절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괜찮은지 물었어요. 전 물론 좋다고 했죠. 솔직히 그 말을 기다려왔거든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시간 끌 거 뭐 있냐 생각했으니까요. 만나보니 어머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인상도 온화하시고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절 편하게 대해주셨죠. 게다가 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긴장이 확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얼마 뒤 남편도 저희 부모님과 만났어요. 그동안 저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들은 터라 편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죠.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진중하고 참 좋아 보인다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재결합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때는 거의 이혼 상황까지 갔었지만 다행히 떨어져 지내는 동안 서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대요. 거기엔 제 결혼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을 상의하다 보니 오히려 함께 살 때보다 대화도 많아졌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도 생겼대요. 그 결과 재결합을 결정하게 되셨고요. 엄마는 중간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며 마음 다치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전 다 지난 일이니 걱정 마시라고 했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얼마 지나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그 후로는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요. 제 입장에서는 대학 졸업 후 바로 하는 결혼이라 걱정됐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권위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인 성격인 시아버지 앞에서도 많이 감싸주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한 날이었죠. 저희 부부는 오후에 영화를 보고 저녁 시간에 맞춰 시댁에 갈 예정이었어요. 그동안 남편도 회사 일로 바빴고 저도 애들 과외에 집안 살림까지 하느라 둘이 오붓하게 즐길 시간이 없었거든요. 간만에 재미있게 영화를 보고 나온 우린 영화관에서 꺼두었던 휴대폰을 켰어요. 근데 그 사이 부재 전화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문자도 수십 개나 와 있고요. 녹음된 음성을 듣던 남편은 사색이 됐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도련님이 남긴 음성이었거든요. 저희는 너무 놀라 그 길로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전 아무 일 없을 거라며 남편 손을 꼭 잡아주었죠.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저 곁을 지켜주는 것밖엔. 우리가 극장에만 가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어머님 무사하셨을까? 자꾸 후회가 됐어요. 우리가 즐겁게 보낸 그 시간이 이렇게 죄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어머님은 응급조치를 마치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저희를 보자 도련님은 왜 이제야 왔냐고 화를 냈어요. 왜 이제야 오는 거야? 아버지도 형도 연락은 안 되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엄만 다 죽어가는데 뭐하다 이제 와? 결국 도련님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도련님 말에 따르면 일 끝나고 집에 와보니 어머님이 가슴을 움켜쥐고 주방에 쓰러져 있더란 거예요. 의사는 심근경색이라며 발견이 늦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황망하기만 했어요. 분명 아침나절만 해도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어머님이 돌아가실지 모른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아버님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린 밤새 중환자실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날이 밝자 아버님은 오셨고 잠시 뒤 어머님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님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우린 장례를 진행해야 했어요. 그 바람에 아버님이 지금껏 어디서 무얼 하셨는지는 물어볼 겨를도 없었죠.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남편과 저는 영화를 보느라 일찍 시댁에 가보지 않은 걸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일찍 시댁에 갔더라면 어머닌 살 수 있었을 거란 죄책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그렇게 눈물 속에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아버님이 저희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저희는 어머님 유품 정리 때문에 그러시는가 하고 별 생각 없이 시댁으로 향했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한 저희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글쎄 아버님 옆에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찰싹 붙어있지 뭐예요. 아주 제 집인 양 말이에요. 인사들 해라. 앞으로 니들 어머니 될 사람이다. 생각보다 빨리 너희한테 소개하게 됐구나. 얼른 얼굴 익히고 친해졌으면 한다. 남편과 도련님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인 저도 황당했으니 당연하죠. 어머니 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새어머니라뇨. 도저히 아버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알고 보니 아버님은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그렇게 바람을 피시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와서 어머님 속을 그렇게 썩이셨더라고요. 그때였죠. 아주머니가 천연덕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님 장에서 자기 옷을 꺼내 입고 나오자 도련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형수님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사람이 돌이란 게 있죠. 어떻게 엄마 장례 끝난 지 며칠도 안 돼서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고요? 도련님은 펄펄 뛰다가 결국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저희도 더는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리도 뻔뻔한 노년 커플이라니요. 남편도 아버님께 이러시는 거 아니라고 화를 내곤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나요?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너무도 기다렸던 아이였기에 기쁨도 컸죠.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일단 시아버님께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 아버님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으신 아버님은 대뜸 왜 자기한테 전화하냐며 새어머니한테 하라고 역정을 내시지 뭐예요. 건방지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전화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순간 이게 그렇게 못할 짓인가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새어머니와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일도 아니고 손주를 임신했다는 소식인지라 큰맘 먹고 전화를 했어요. 새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집으로 오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물김치를 해야겠대요. 어머니, 실은 제가 임신을 했는데요. 8주 차래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안정이 필요하대서 계속 누워있거든요. 예, 누군 임신 안 해봤니?
처음엔 의사들이 겁주느라고 다 그렇게 말해. 네가 그렇게 네 몸이 신경 쓰인다면 알아서 해라. 누가 너 일 시킨다니? 김치 주려고 부르는 거지. 저는 이 얘기를 남편한테 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안 그래도 아버님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새어머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하라던 새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셨지 뭐예요. 자신은 이전 시어머니랑은 다르다며 어른이 부르면 일단 오는 게 도리라고 계속해서 닭달 문자를 보내셨어요. 미운이 고운이 해도 이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될 사람이라 할 수 없이 과일을 사들고 시댁으로 갔어요. 그런데 일 안 시킨다던 새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앞치마부터 주시더군요. 어른이 시키는데 안 한다고 할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앞치마를 메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결국 그 물김치 저 혼자 다 했어요. 새어머니는 해본 적도 없는 저한테 이거 넣어라 저거 넣어라 입으로 명령만 하셨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간을 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리는 거예요. 맛이 없다나요? 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게 제 탓은 아니죠. 그래도 혹시 몰라 뭘 잘못 넣었나 싶어 양념통을 살피는데 너 손맛이라는 거 모르니? 네가 손맛이 없는 거야. 내가 잘못 가르쳐준 게 아니고. 큰애, 집에서 밥은 제대로 해먹이니? 에휴, 안 되겠다. 넌 살림부터 다시 배워야겠어. 어머니, 저도 저희 집 일은 잘해요. 오빠도 제가 하는 음식 잘 먹고요. 가끔 오빠가 할 때도 있지만 웬만한 건 제가 다 한다고요. 너는 제대로 가르쳐주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 이 모양이면서 제대로 배워서 할 생각을 해야지. 너 전에 시어머니한테도 이랬니? 따박따박 따지고 대들었어? 당연히 아니죠. 저희 어머님은 당신처럼 이러지 않으셨으니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나저나 계속 서서 일을 했더니 몸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어디라도 잠깐 걸터 앉고 싶었지만 새어머니가 쉴 틈도 없이 혼내시는 바람에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네가 잘해야 네 남편도 아버지랑 화해할 게 아니야. 내 말은 너라도 들락거리면서 둘 사이에 다리를 놓으란 거다. 왜 그렇게 어른 맘을 몰라?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계속 아버님과 불편한 관계로 지내는 건 저도 원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새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지 않나요? 정말 할 말은 많았지만 뱃속에서 우리 콩콩이가 듣고 있어서 또 입 꾹 다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한테 나쁜 마음이 전해질까 좋게 생각하려고 애쓰면서요. 새어머니는 그 후로도 자주 저를 부르셨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죠. 남편 옷을 사놨다, 반찬을 해놨다, 과일 선물 들어온 거 가져가라 등등. 하지만 막상 가보면 그게 다 저 일 시키려는 핑계였더라고요. 옷도 제가 가서 주문을 해야 했고 반찬도 제가 만들어야 했고 모든 게 다 제 몫이었죠. 어쩔 땐 시댁 저녁 준비도 제가 했어요. 새어머니는 그때마다 나름의 이유는 되셨죠. 네 남편 취향을 모르니 어쩌니 네가 골라야지. 반찬은 또 어떻고요. 네 남편 식성을 내가 아니? 그러니 네가 간을 봐야지. 하지만 결국 제가 만든 반찬은 죄다 시댁 저녁상에 올라갔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걸로 불평하는 것도 웃기긴 해요. 반찬 몇 개 만드는 게 무슨 대단한 시집살이라고 제 몸이 좀 힘들면 되죠. 그렇게 한동안 시댁에 들락거리다 보니 어느새 산부인과 진료날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요즘 활동을 많이 하냐시며 답답하더라도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하시더군요. 누군 안 쉬고 싶나요? 새어머니가 불러대니 그런 거죠. 어쨌거나 시댁에 가서 일하는 게 저에겐 스트레스가 됐어요. 새어머니는 제 임신에 딱히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몸은 괜찮냐,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 이런 말씀은 일절 없었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일까요?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 계셨다면
손주 볼 생각에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제 몸 걱정도 많이 해주셨을 테고요. 이런 생각에 종종 울적해지곤 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임신 13주차가 되었어요. 그간 새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건지 저는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때 새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대뜸 이제부터 매달 자기한테 용돈을 보내라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어머니,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오빠 마음이 풀리지도 않았고 저희가 용돈을 매달 드릴 만큼 형편이 되지도 않아요.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듣자하니 너는 취직도 안 하고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던데 요즘 애들 치고 참 구식이다. 어떻게 남편 혼자 벌어먹이게 하니? 놀고 먹는다고 타박을 하시길래 저도 애들 거해하면서 생활비 보태고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임신 중이라 쉬고 있지만 애 낳고 나면 다시 일할 거라고요. 그랬더니 새어머니는 과외 다시 시작하면 그때는 꼭 용돈을 보내라네요. 아니, 아무리 시부모라고 해도 어쩜 이렇게 용돈을 당당하게 요구해요? 게다가 당신이 그럴 처지냐고요. 어머니, 아무래도 이건 오빠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매달 나가는 돈이고 저희 생활도 있으니까요. 그러자 새어머니는 무슨 애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시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제가 일머리만 없는 줄 알았더니 생활 능력도 안 된다나요. 저는 기분이 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새어머니도 제 기분을 눈치채셨는지 어른이 듣기 싫은 말 좀 했다고 뾰로통 한다며 전화를 확 끊으시더군요. 제가 다시 전화를 했지만 새어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문자로 죄송하다고 용돈 문제는 오빠랑 잘 얘기해보겠다고 했죠.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나? 그날은 유난히 몸이 무거워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새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딸이 결혼을 한다며 혼수를 보러 가야겠다고 하더군요. 새어머니한테 딸이 있는지 몰랐지만 암튼 축하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글쎄 자기 딸이 바쁘니 저더러 혼수를 보러 같이 가자시지 뭐예요. 어머니, 근데 어쩌죠? 제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요. 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다른 날 가시면 안 될까요? 아님, 따님 시간 되는 날 따님이랑 가시고요.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 따님? 너는 아가씨라는 말도 몰라? 따님이 뭐야, 따님이? 정말 섭섭하게 군다, 너. 내 딸이 너한테 남이니? 아가씨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 솔직히 전 새어머니한테 자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아버님이 일방적으로 같이 산다고 데려오셨고 그 전까지는 존재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게다가 두 분 때문에 도련님은 집 나가셔서 연락도 안 되는데 있는지도 몰랐던 새어머니 딸까지 신경이 써지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따님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다. 그래서 어색했다. 저희도 몰랐던 가족이지 않냐. 그렇게 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새어머니는 며느리 자세가 안 되어 있다며 집안일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고 화를 내더군요. 남 하나는 임신이라도 했니? 유세도 보통 유세가 아니네. 나 내 갖자마자 내 할 일 다 했다. 요즘 애들이 나약한 거니 네가 유별난 거니? 그때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 좀 바꾸라시더니 수화기를 뺏어들곤 다짜고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옆에서 듣자 하니까 정말 가관이구나.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내 지금껏 이런 며느리 듣도 보도 못했다. 어쩌다 집안이 개판이 되었는지 원 당장 오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새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얼굴도 본 적 없는 아가씨라는 사람 혼수 준비를 하려고요. 전 그날 명동에 있는 백화점 두 군데에 압구정에 있는 백화점까지 돌았어요. 대체 뭘 얼마나 사려고 하는지 몰라도 온 사방으로 절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점점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솔직히 전 혼수를 백화점에서 안 해서
가격도 잘 몰랐어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 사기로 했고요. 그런데 새어머니는 밍크코트까지 입어보시더라고요. 원래는 신랑 어머니만 해주는데 자기도 받기로 했다나요. 이것저것 입어보느라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제 이마에선 식은땀이 연신 흘렀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 데다 무거운 몸으로 많이 걸은 탓이죠. 다리도 퉁퉁 부었고요. 나중엔 정신까지 몽롱하더라고요. 그때 새어머니가 이제 당신 옷을 사신다며 어서 가자고 하시는데 저는 무슨 정신으로 새어머니를 따라다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엔 정말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녔다니까요. 새어머니는 무거운 옷보따리를 한 짐 저에게 안기시고는 명동에 있는 백화점으로 다시 가시자며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주차장까지는 어떻게 가긴 했는데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기억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기절한 거죠.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더라고요. 커튼 너머로 화가 잔뜩 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어머니 목소리도 간간히 들렸지만 남편의 커다란 목소리에 곧 묻혀버렸죠. 지금 제정신이에요? 혼수요? 걔가 누군데요? 저희한테 제대로 소개나 시켜주셨어요? 안 그래도 병원에선 조심하라고 하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부려먹어도 되는 겁니까? 그때였어요. 언제 오셨는지 시아버님 목소리도 들리더군요. 부려먹긴 누가 부려먹냐? 지가 나오겠다고 하니까 놔둔 거지.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놈처럼 어머니한테 큰 소리야? 그러자 새어머니가 울먹이며 그만하세요. 이게 다 제 죄죠. 미안하다 아가. 내가 몰랐구나. 정 힘들면 안 나올 줄 알았지. 괜찮으니까 나았나 보다 했다니까. 아니, 어떻게 임산부를 아무것도 안 먹이고 그렇게 끌고 다녀요? 아버지도 그래요. 무작정 이 아줌마 편만 들지 마세요. 그러자 시아버님이 노발대발 하셨어요. 새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불렀다 이거죠. 저는 시아버님보다 옆에서 훌쩍이는 새어머니가 더 가증스러웠어요. 참다 못한 저는 커튼을 젖히고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은 괜찮냐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너무 미안하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전 그런 남편 손등을 다독이며 괜찮다고 했어요. 시부모님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저한텐 저밖에 모르는 남편이 있으니 그걸로 됐다 생각했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날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하마터면 유산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아기 잃기 싫으면 당분간 꼼짝 말고 자리에 누워있으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날 소동은 그렇게 끝이 났고 남편은 시부모님께 앞으로는 우리 부부 누구도 그 집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 앞으로 절 부르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도련님이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거든요.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여잘 들이더니 이젠 형수까지 죽일 셈이냐고 앞으로 얼굴 볼 일 없게 제발 조용히 사시라고 했다네요. 그 바람에 아버님은 뒷목을 잡으셨고 새어머니는 주저앉아 신세한탄을 하며 대성통곡을 했다지 뭐예요. 다행히 저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져가려고 일찌감치 챙겨놓은 옷가방만 현관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이가 나올 기미는 안 보였고요. 초조한 마음에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걱정할 거 없어. 너도 예정일보다 2주나 늦게 나왔으니까 원래 그런 거야. 괜히 속 끓이지 말고 마음 푹 놓고 있어. 그럼 알아서 다 나와. 엄마 말에 알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전 안심이 안 됐어요. 혹시 그날 시어머니를 따라 혼수 보러 다닌다고 무리하게 움직일 것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겁이 났죠.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하고 집에 있었으면 그렇게 하면 될걸. 바보같이 따라간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 정말 새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우리 아이만 무사히 태어나게 해준다면 그간 있었던 일들은 모두 용서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불안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그렇게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 얼마 안 돼 또 마렵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몇 번이나 화장실을 들락거렸죠. 그러다 정오쯤 됐을까? 생리통 앓을 때랑 비슷한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통증이 5분 간격으로 느껴지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통증 얘기를 했더니 다짜고짜 남편을 바꾸라네요. 남편이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 목소리가 전화기를 뚫고 나왔어요. 정은이 데리고 당장 병원으로 가. 그렇게 전 부른 배를 부여잡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고 1시간도 안 돼 아이를 낳았죠. 예쁜 딸이었어요. 동그란 얼굴에 선한 인상. 돌아가신 어머님을 꼭 닮았더라고요. 남편도 아이를 보자 어머님 생각이 났는지 눈시울이 붉어졌죠. 살아계셨다면 모르긴 해도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셨을 거예요. 자신을 닮은 손녀딸을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을지도 모르죠. 살아계셨다면 말이에요. 3-7일이 지나고 저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어요. 새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제가 출산한 걸 알고 전화를 하셨나 했어요. 그런데 넌 어떻게 된 애가 전화 한 번을 안 하니? 시부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꼭 이렇게 시애미가 전화를 해야겠어? 그깟 일 좀 시켰다고 꽁해가지고는 영영 연락도 끊을 셈이었니? 어쩜 그렇게 매정하니? 그래, 지난 일 들춰낸들 뭐 하겠니? 나이 든 내가 용서하고 넘어가야지. 암튼 그건 그렇고 오늘 중으로 돈 좀 붙여라. 생활비가 떨어져서 시장 볼 돈도 없구나. 기가 막혀서. 새어머니는 시간이 흘러도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근데요, 희한하죠. 예전엔 어른들한테 혼나는 게 두려워서 내 몸 아파도 일단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애를 낳고 보니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도 이겨내고 애도 낳았는데 뭔들 못하겠냐 싶은 거죠. 그래서 간만에 목 좀 풀었어요. 저기요, 누가 시어머니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희 시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요. 혹시 저희 시아버님과 동거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더욱 시어머니라고는 못 불러드리겠네요. 두 분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하셨잖아요. 제 말에 새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는지 꺼억거리는 소리만 내시더군요. 너 미쳤니? 이게 어따 대고 저기요? 너 지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네, 해보자는 겁니다. 저요, 이제 무서울 거 없어요. 그동안은 남편 생각해서 참고 봐드렸는데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제 남편이랑 도련님은 그쪽을 어머님으로 받아들일 생각 눈꼽만큼도 없거든요. 그러니 그쪽이 제 시어머니가 될 일은 평생 없을 겁니다. 게다가 전 제 자식 죽일 뻔한 살인 미수자한텐 1원 한 장 줄 생각도 없으니까. 돈이 필요하시면 그 잘난 댁의 딸한테나 부탁해보세요. 경고하는데요. 한 번만 더 저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시면 저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습니다. 아셨어요? 전 시원하게 퍼붓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나니 어찌나 개운하던지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뻥 하고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진작 이럴 걸 지금껏 왜 바보같이 참기만 했는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자기 속이 다 후련하다고 잘했다고 하더군요. 아참, 전에 밍크까지 받고 결혼시킨다던 새어머니 딸 말이에요. 글쎄,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깨졌다더라고요. 지금껏 제 손으로 10원짜리 한 장 벌어본 적 없는 그 딸은 결혼해서도 집에서 빤빤히 놀면서 남편 월급으로 기사까지 부리며 호빠에 드나들었대요. 그러다 시부모한테 딱 걸렸고요. 게다가 젊은 호스트한테 남편 카드로 긁은 명품 시계까지 갖다 바친 게 들통나서 바로 이혼당했고요.
자신이 유책 배우자인데다 혼인 기간도 짧아서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오히려 남편 카드 긁어서 산 명품 시계값까지 물어줘야 해서 난리더라고요. 평생 엄마 등골만 빼먹고 살았으니 카드값 물어줄 돈이 어디 있겠어요. 새어머니가 다 물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생활비 없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던 거였죠. 딸 빚 갚아주려고요. 불과 2년 사이에 희노애락을 다 겪은 우리 부부는 지금부터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자식이었지만 이젠 한 아이의 엄마 아빠로 말이에요. 살다 보면 힘든 고비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의 이름으로 굳세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화이팅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화책 사파가예요. 프리랜서라서 작업은 재택근무로 하고 있어요. 남편은 친구와 함께 컴퓨터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데 벌이가 꽤 괜찮은 편이죠. 우리 집엔 저랑 남편 외에 시아버님도 함께 살고 있어요. 사실 아버님과 함께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집안에 어른이 계시다 보니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이런 절 보고 주변에선 대단하다고들 해요. 시아버님 모시는 게 뭐 그리 대단할 일이냐고요? 사실 거기엔 약간의 사정이 있거든요. 가슴 아픈 가정사가요. 저희 아버님은 몸이 안 좋으세요. 거동이 불편하실 정도로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이후에 뇌졸중 진단까지 받으신 상태죠. 그 후로 거동은 물론 주위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상태예요. 저도 처음부터 몸 아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 생각은 없었어요. 상황이 그러니 모시게 된 거죠. 제 남편은 사남매 중에 막내로 위로 형 둘과 누나 한 명이 있어요. 남편이 그러는데 자긴 어려서부터 집안의 눈엣 가시였대요. 어머님과 형들 그리고 누나한테요. 이미 든든한 두 아들과 살림 미천인 딸까지 있으니 딱 됐다 하는 찰나에 계획에 없는 넷째가 태어나서 어머님은 무척 황당하셨다나 봐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입만 늘었다고요. 그래서일까요? 남편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암울한 기억뿐이래요. 늘 혼났던 기억과 어머님의 푸념이 떠올라서죠.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자신을 낳아준 엄마한테 그런 말을 듣고 살았으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언젠가는 하도 억울해서 악을 쓰고 대들다 죽도록 맞기도 했다더군요. 엄마가 그럴 정도니 형제들은 또 오죽했겠어요. 어린 동생을 보살펴주긴커녕 늘 종부리듯 했다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유일한 버팀목은 아버님이셨죠. 당시 시부모님은 주말 부부셨는데 아버님 일터가 지방에 있어서 그랬대요. 금요일 밤에 오셔서 일요일 저녁에 다시 내려가셨는데 그래서 남편은 늘 금요일 밤을 손꼽아 기다렸다더군요. 아버님은 자식들을 차별하진 않았지만 유독 막내인 남편을 특히 아끼셨대요. 볼 때마다 안아주고 놀아주실 정도로요. 그러니 남편이 아버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아마도 어머님이 남편을 못마땅해 하는 걸 알고 계셔서 더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방학이 되면 남편은 아버님을 따라 아버님 숙소에서 지내곤 했대요. 집에 있는 것보다 그 편이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주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자긴 일찌감치 나쁜 선택을 해서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살린 건 아버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엄마와 형제들의 구박도 꿋꿋이 참고 버텼대요.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된 남편은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어머님의 외도였죠. 몰래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걸
남편이 목격한 거예요. 한 번은 아버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새벽녘에 애인을 안방까지 불러 관계를 갖기도 했다더군요. 사춘기였던 남편은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님께 알릴 용기가 나지 않더래요. 혹시라도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 아버님과 떨어져 살게 될까봐 어린 마음에 두려웠겠죠. 그래서 어머님에 대한 분노를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더욱 공부에 매진했대요. 꼭 성공해서 아버님과 둘이 살려고요. 성적이 좋았던 남편은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을 알기에 욕심을 부릴 수만은 없었죠. 그렇다고 손 놓고 포기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다 했다나 봐요. 하지만 중학생 벌이가 오죽했겠어요. 고작 해야 용돈벌이 정도였죠. 그래서 빨리 취직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고1 담임 선생님께 상황을 얘기했더니 성적 장학금을 노려보면 어떻겠냐고 조언해 주시더래요. 그렇게 다시 남편은 희망이 생겼고 전보다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대요. 게다가 이후로도 담임 선생님은 많은 도움을 주셨고 덕분에 남편은 수능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죠. 이후 선생님께서는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는 학교까지 알아봐 주셨대요. 그 덕분에 남편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합격 소식에 기뻐한 건 가족 중 아버님 뿐이셨대요. 심지어 형들과 누나는 남편이 대학에 합격한 사실조차 몰랐다네요. 다들 살기 바빠서 그랬을 거라고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암튼 대학에 들어간 남편은 친구 덕분에 자취를 하게 됐고 덕분에 집을 나을 수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더부살이였어요. 잘 사는 친구가 자기 자취방 한 켠을 공짜로 내준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의 대학 생활은 시작됐고 1학년 가을 우리 부부는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같은 학교를 다닌 건 아니고요. 제가 친구들과 남편의 학교 축제에 놀러 갔다가 만난 거였죠. 남편의 동아리 친구가 제 친구와 사귀고 있었거든요. 일종의 가지치기였죠. 남편은 제게 먼저 호감을 드러냈고 저도 선한 인상의 남편이 싫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했거든요. 막차 시간에 몰려 얘기 중에 헤어져야 했는데 남편이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메모지에 적어 건넸는데 며칠 뒤 남편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후로 우리 몇 번 더 만나다가 얼마 후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은 학교 수업에 아르바이트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늘 저를 챙겼죠.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남편이 전 믿음직스러워서 좋았고요. 그러다 남편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됐고 우린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어요. 한 번은 음식을 싸들고 면회를 갔는데 글쎄 남편의 얼굴에서 광이 나지 뭐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난생 처음 눈치 안 보고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고 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네. 나 이러다 말뚝 받고 싶어지면 어쩌지? 그땐 그저 우스갯소리로만 들었는데 나중에 남편이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남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오죽 사는 게 힘겨웠으면 그랬을까 했죠. 그렇게 연명장의 시계는 돌아갔고 남편은 제대를 했어요. 그 사이 저는 출판사에 취직을 했고요. 복학을 한 남편은 다시 예전처럼 알바와 학업을 병행하며 바쁜 생활을 이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졸업을 한 학기 남기고 친구와 창업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자퇴까지 하고서요. 당연히 전 반대를 했죠.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덜컥 자퇴를 해버리면 나중에 취직도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확신에 차 있었고 결국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자퇴서를 내버렸어요. 우린 그때 엄청 싸우고 한 달 가까이 냉전 상태로 보냈었죠. 그런데 창업 준비로 고군분투하는 남편을 보니 언제까지고 토라져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적어도 나만큼은 힘이 되어주자 싶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했죠. 남편의 회사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과 스마트폰 앱을 다루는 회사였어요. 젊은 패기였는지 정말 자신이 있었던 건지
남편과 친구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죠.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듯 기반을 다지기까지는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남편 회사 역시 그랬어요. 처음엔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우연히 기회를 잡게 됐죠. 시범 삼아 출시했던 스마트폰 앱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걸 필두로 출시한 앱들이 연달아 히트를 친 거죠. 덕분에 회사는 궤도에 오르게 됐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남편이 청춘을 갈아 넣은 회사는 그렇게 조금씩 성장을 거듭했고 현재는 중소기업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노력이 빛을 발한 거죠. 당시 전 출판사에서 사파 디자인을 맡고 있었는데요. 대형 출판사라 월급이며 복지도 괜찮아서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슬슬 결혼을 꿈꾸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오랜만에 같이 저녁을 먹자면서요. 그런데 그 순간 전 알아버렸어요. 이 남자가 청혼을 하려고 왔다는 걸요. 평소 입지 않던 양복에 넥타이, 게다가 손에 땀이 나는지 자꾸 손바닥을 바지에 문대고 있었거든요. 전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남편이 먼저 고백해주길 기다렸죠. 궁금했거든요. 부끄러움이 많은 이 남자가 어떻게 청혼을 할지 말이에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막 일어서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자신은 지금껏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지만 저와 함께라면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자신과 결혼해달라고 말이죠. 대단한 이벤트도 아니고 눈물 나는 멘트도 아니었지만 솔직하고 담백한 그 말에서 전 남편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흔쾌히 승낙했고요. 그날 우린 카페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남편의 가정사에 대해서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사, 그리고 힘들었던 성장 과정,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를요. 나직한 목소리로 담담히 이어진 남편의 얘기에 전 눈물이 났어요. 20살 때부터 곁에서 지켜봤기에 힘들게 살아온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이번에 인사드리러 가보면 알겠지만 나한테 가족은 아버지뿐이야. 혹시 다른 사람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냥 듣고 넘겨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내가 이런 놈이라서. 전 그런 남편한테 걱정 말라고 했어요. 직장생활 짬밥이 얼만데 그런 자리를 못 넘기겠냐고요. 그러면서도 내심 걱정이 되긴 했죠. 앞으로 계속 볼 시댁 식구들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집에 가보니 남편 말대로 우릴 환영해주는 건 시아버님 뿐이더라고요. 어머님은 보자마자 빈정거리셨죠. 지 형들보다 먼저 가겠다니 나 원참. 넌 장유유서도 모르니? 생전 연락 한 번 없더니 결혼할 때 되니 부모가 필요하긴 했나 보지?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시종일관 어머님은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만 해대셨어요. 그런 어머님 앞에서 남편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얘긴 들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보니 가슴이 미어졌죠. 그날 우린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시어머니의 푸념을 듣다가 저녁도 제대로 못 얻어먹곤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분하고 화가 났지만 나보다 힘들 남편을 생각해 꼭 참았어요. 반면 우리 집에선 남편을 반갑게 맞았죠. 이미 부모님과는 학부 때부터 얼굴도 익힌 데다 밥도 몇 번 먹었던 사이라서 마치 아들 대하듯 자연스럽게 대해주셨거든요. 남편도 자기 집에서와는 달리 밝고 활기찬 모습이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더라고요. 가여운 사람, 처가에서라도 대접받고 살게 해야겠다 마음 먹었죠. 그리고 얼마 뒤 양가 상견례가 있었어요. 바로 전날까지 전 시어머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웬일인지 상견례 자리에서는 멀쩡히 행동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돈 앞이라 그런 거겠지만요. 우린 둘 다 모은 돈이 많지 않아서
조촐하게 친척들과 친구들만 불러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우린 별탈 없이 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일이 터지고 말았죠. 아버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 뇌졸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님이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곡을 하시지 뭐예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저 인간 병수발까지 해야 돼? 지질이 복도 없지. 아이고 내 팔자야.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아랑곳 않고 자신 팔자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주먹을 부르르 떨었어요. 전 혹여 남편이 무슨 짓이라도 벌이지 않을까 가슴을 조였죠. 한참을 곡을 하던 시어머님은 저희 부부를 보며 그러시더군요. 니네 형 누나들 바쁜 거 알지? 보니까 니네가 제일 한가한 것 같던데 집에 들어와서 네 아버지 간호 좀 해라. 새아기 너도 어차피 결혼을 했으니 일 그만둬야 할 거 아니니?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한테 시아버지 병수발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뭐가 그리 당당한 건지 이해가 안 됐죠. 게다가 들어와서 병수발을 하라니 말인즉슨 시집살이를 하라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시집살이에 병수발까지 하게 되다니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죠. 아버님 간호까지는 어떻게 봐주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런데 남편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제게 아버님을 우리가 모셔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러기에 우리 집은 무리였죠. 세 사람이 살기엔 저희 집이 좁았거든요. 게다가 환자를 모시는 거라 더더욱이요. 그런 제 말에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부탁을 했어요. 그 눈물을 보니 저는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접어주자 했죠. 그렇게 우린 시댁과 합가를 결정했어요. 전 출판사에 사직서를 내고 본격적으로 아버님 병간호에 나섰죠. 근데요, 제가 어머님 대신 당신 남편 병수발까지 들고 있는데도 어머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시지 뭐예요. 게다가 잔소린 또 어찌나 해대는지 누가 보면 제가 시댁에 친정아빠 모셔와 사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성질 같아선 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남편을 봐서 꼭 참았어요. 비록 거동은 힘드시지만 볼 거 들을 거 다 하시는 아버님은 절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히시며 어눌한 말투로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짠하던지 울컥했죠. 그와는 달리 어머님은 절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툭 하면 아버님 옆에서 빨리 죽으라고 곡을 하셨죠. 아우, 저 인간 차라리 빨리 요단강이나 건널 일이지. 정말 인간 같지도 않더라고요. 아버님 앞에서 서슴없이 그런 소리 해대는 걸 볼 때마다 전 오기가 생겨서 아버님 간호를 그만둘 수 없었어요. 보란듯이 잘 해내겠다 마음먹었죠. 남편은 남편대로 늘 제게 미안해했어요. 살림하랴 시집살이하랴 아픈 시아버님 간병하랴. 솔직히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가 둘이 벌어 살다가 남편 혼자벌이로 살림을 해야 하는 판에 시어머니의 아픈 시아버지까지 돈 들어갈 곳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가게는 점점 구멍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혼자 밖에 나가셨을 리도 없고. 그래서 어머님께 달려가 아버님 행방을 물었죠. 그런데 글쎄, 요양원 갔어. 이러시지 뭐예요. 저는 갑자기 무슨 요양원이냐고 되물었지만 어머님은 엉뚱한 소리만 해댔죠. 내가 네 고생 덜어준 거야. 고마운 줄이나 알아. 내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서 받아주겠다고 하길래 보냈다. 돈 걱정은 말아라. 내가 낼 테니. 기가 막혔어요. 아니 그런 일을 가족과 상의도 없이 도둑장가 가듯 치러요. 저는 당장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 걸음에 달려왔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한테 가서 아버님이 어디 계신지 당장 말하라고 다그쳤죠. 그런데 소용없었어요.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입을 꾹 다물고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남편이 말했던 대로
어머님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집에 남자를 들이신 거죠. 도대체 어디서 남자들을 그렇게 데려오는지 정말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밤마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그 더러운 소리에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전 그때 난생 처음 사리를 느꼈다니까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을 잡고 분가하자고 난리를 쳤죠. 남편도 그러고 싶어 보였지만 그간 보증금을 야금야금 헐어먹은 탓에 당장 직구할 돈이 없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1년가량이 흘렀어요. 남편은 그 사이 전국 요양원을 다 뒤졌죠. 그런데도 아버님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상황이 급반전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은 주말이라 어머님과 남편 모두 집에 있었거든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대문 앞에 아버님 연배의 어르신이 서 계시지 뭐예요. 혹시 집안 어른인가 싶어 남편을 불러서 아는 분이냐고 물었죠. 모른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혹시 윤수냐? 제 남편 이름을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렇다고 했더니 대뜸 저한테 그럼 그쪽이 수연이겠구나, 윤수처. 제 이름까지 아시더라고요. 제가 맞다고 했더니 어르신은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고는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 소리에 안에서 어머님이 나오셨죠. 그런데 어르신이 어머님을 보더니 갑자기 돌변해선 어머님 머리채를 휘어잡지 뭐예요. 어머님은 머리가 잡힌 채 나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셨죠. 남편은 간신히 어르신을 떼어놓았어요. 어르신은 여전히 화가 안 풀리시는지 씩씩대며 그러시더군요. 망할 것, 멀쩡한 지 남편을 버리고 어디 뻔뻔하게 얼굴을 디밀어. 천벌 받을 년 같으니라고. 어르신은 어머님을 향해 욕설을 내뱉으시군 남편 손을 잡아 끄셨어요. 윤수야, 가자. 네 아버지 찾으러. 어르신의 말에 남편은 동요하기 시작했죠. 그리곤 뭐에 홀린 사람처럼 차키를 들고 나와 어르신과 저를 태웠어요. 그런 남편을 보고 어머님은 콧방귀를 뀌며 그러시더군요. 저 미친 영감탱이가 퍽이나 알겠다.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전 일단 자초지종부터 듣고 움직여도 움직이자 했지만 남편은 아버님 얘기에 눈이 뒤집혀서 막무가내였죠. 남편은 어르신이 건넨 주소를 향해 차를 몰았어요. 솔직히 전 반신반의했고요. 그런데 달리는 차 안에서 어르신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과 어르신은 수십 년 전 군대에서 만난 선후인 관계라고요.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어르신은 이러고 사느니 차라리 죽자 결심을 했고 보초를 서던 중 죽을 결심을 했었대요. 그때 어르신의 총구를 막아선 게 아버님이셨죠. 아버님이 그러셨대요. 저런 버러지 같은 것들 때문에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고. 죽고 싶으면 차라리 그 정신으로 살아서 복수하라고요. 저놈들 보란듯이 멋지게 살아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게 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복수라고요. 죽어봐야 개 죽음밖에 더 되겠냐고. 그 말에 정신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죽기 살기로 악을 쓰고 사셨대요. 아버님은 제대하는 그날까지 어르신을 곁에서 지켜주었고 그렇게 두 분은 의형제로 지내셨다고요. 하지만 제대 후 얼마 안 돼 어르신 가족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타지에서 먹고 사느라 바빠서 연락도 못하고 사셨다고요. 그렇게 아버님과 연락이 끊어진 거죠. 그러다 은퇴 후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유독 아버님 생각이 간절해서 무작정 한국을 방문하셨었대요. 수소문 끝에 가까스로 아버님과 재회할 수 있었다네요.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결혼을 하던 그 시기쯤 같았어요. 이후로 한동안 통화도 하고 편지도 주고받았었는데 갑자기 또 연락이 끊어졌다더군요. 아마 아버님이 쓰러지신 그 시기였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아버님한테 편지 한 통이 도착했고 편지를 보곤 한국으로 바로 들어오셨다더군요. 지금 찾아가는 주소지가 바로 편지에 적힌 주소였대요. 편지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차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읽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편지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어요. 어머님이 애인과 작당해 자신을 외진 요양원에 보내버렸고 유일하게 자신을 보살펴주던 막내 아들 내외와도 연락을 끊어버렸다고요. 이 편지를 받거든 막내 아들 내외를 찾아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부탁 좀 해달라고요. 그 편지는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보내셨던 모양이었어요. 어르신은 집으로 전화를 할까 편지를 쓸까 고민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어머님이 받고 먼저 손을 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직접 오셨다더군요. 전말을 전해들은 남편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어요. 전 그런 남편을 달래주다 저도 같이 울음을 터뜨렸죠. 정말 어머님은 인간도 아니었어요. 우린 산길을 한참 달려 숲속의 외진 요양원을 찾을 수 있었고 그곳에 아버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 측에선 환자를 내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자인 어머님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요. 할 수 없이 우린 경찰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받았던 아버님 편지를 보여주고 내막을 설명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린 아버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아버님을 보자 남편은 달려가 와라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죠. 아버님도 그렇고요. 그 모습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펑펑 눈물을 흘렸죠. 아버님은 그 사이 상태가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든 살아나가기 위해 재활훈련을 열심히 하셨대요. 그 길로 우린 아버님을 서울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그리곤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했죠. 사악한 시어머니를 고소하려고요.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노인 방치와 학대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를 고소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았지만 결국 고소하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저 역시 남편 뜻을 따르기로 했고요. 하지만 한 집에 살면서 어머님을 고소한다는 게 내심 찝찝하긴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론 더더욱 집이 지옥처럼 느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다고 당장 나가 살 집도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어르신께서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본인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관리하기도 힘들다면서요. 마침 비어있으니 들어가 살라더군요. 저희가 돈을 모아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무료로 쓰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전 선뜻 그러겠다고 할 수 없었죠. 그렇잖아요. 서울 시내 아파트가 한두 푼도 아니고 전셋값만 해도 수억인데 우리 부부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이 없자 어르신이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대신 아버님을 모시는 게 조건이라고요. 안방에 환자 병상이랑 필요한 의료품을 넣어줄 테니 성심성의껏 아버님을 잘 모시라고 하셨죠. 아버님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니 이 정도는 해드려야 자신도 마음이 놓이시겠다고요. 어르신의 설득 끝에 우린 그러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아버님도 함께요. 얼마 뒤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군요.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게다가 어머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글쎄 아버님이요. 어머님한테 이혼을 요구하셨다지 뭐예요. 게다가 어머님의 상간남들 모두에게 간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하셨고요. 어머님이 살고 있는 집도 부동산에 내놓으셨더라고요. 어머님은 하루아침에 거짓골이 났다고 남편한테 아버님 마음 좀 돌려달라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은 거절했죠.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아버님이 상간남들한테 위자료를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곤 남편 형제들이 쪼르르 저희 집으로 몰려왔지 뭐예요. 평생 한번 챙기지도 않더니 양갱이며 화과자까지 사와서는 아버님한테 그 돈 받으면 좀 나눠주십사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업이 어렵다는 둥, 애들 교육비가 부족하다는 둥,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요. 그 모습에 아버님은 힘겹게 말씀하셨죠. 똥바가지를 퍼붓기 전에 이 집에서 썩 나가라고요. 그랬더니 다들 본색을 드러내군 돈 내놓으라고 난리 굿을 피우더라고요. 참다 못해 제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정말 인간들이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어머님을 쏙 빼다 박았는지 피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참, 얼마 전에 어머님 고석관에 대한 판결이 났어요. 노인 학대죄가 적용되긴 했는데 형은 몇 개월 안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나마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자기 어머니인데. 그리고 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에 거래하던 협력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프리랜서 동화 사파가로 일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로 하는 거라 아버님 간병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죠. 솔직히 살림하랴 일하랴 간병하랴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어서 기관에서 간병 도우미도 보내주셔서 그나마 덕 좀 보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남편의 가정사는 이렇게 전화위복으로 끝을 맺었어요. 이번 일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심코 행했던 선행 하나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 잘 모시고 착하게 살려고요. 착하고 성실한 남편 내조도 잘 하고요. 그럼 언젠가 저도 복 좀 받겠죠?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4살쯤 할머니 손에 이끌려 보육원에 갔고 거기서 자랐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입양을 가게 돼서 지금 엄마 밑에서 크게 됐어요. 어릴 적 집은 부유했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엄마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아버지도 제가 원하는 건 뭐든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끝나게 됐어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자 아버지 친구가 큰 돈을 가로채 달아났거든요. 저와 엄마는 졸지에 빚더미에 앉아서 방 한 칸짜리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엄마는 어떻게든 저를 대학에 보내려고 시장에 나가서 식당 설거지를 하면서 악착같이 사셨어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겠다고 하면 엄마는 서연아, 지금은 네가 공부하는 게 엄마를 돕는 거야. 네가 좋은 대학을 가면 돈을 많이 받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네가 돈을 벌겠다고 학교를 관두면 너는 계속 적은 돈만 받고 일해야 돼. 그러니까 답답해도 조금만 참아. 답답한 게 아니라 엄마가 너무 고생하니까 그렇지. 나한테 들어가는 돈이라도 좀 적으면 엄마가 덜 힘들 것 같아서. 이런 거 고생도 아니야. 네가 공부 안 하고 돈 번다고 하면 그게 엄마는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라고 하시며 제가 계속 공부에 전념하도록 다독이셨어요. 그런 엄마를 생각하며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많이 오르게 됐어요. 그래도 공부는 잘하는 편이어서 그랬는지 다른 애들처럼 과외나 학원 공부를 못하는 만큼 혼자 더 잘하려고 했더니 성적도 따라서 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엄마의 꿈은 저를 의대에 보내는 것이었지만 학비도 그렇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화학과를 선택했어요. 무난히 합격했죠. 엄마는 제가 대학에 가자 신이 나셔서 식당 손님들한테 소주를 돌리셨대요. 대학에 들어가서 고액 과외 아르바이트도 하고 취준생들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거나 방통대 다니는 아주머니들 레포트를 써주면서 꽤 쏠쏠하게 돈을 벌게 됐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지나고 엄마가 조금씩 모았던 돈이랑 제가 저금해두었던 돈을 합해서 엄마 식당을 내게 되었죠. 엄마는 원래 요리 솜씨가 좋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1년이 넘으면서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와 저는 식당 문을 닫고 서로 맥주잔을 부딪히며 자축을 했었어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는 곱기만 하던 엄마 손이 거칠고 형편없더라고요. 엄마, 이제 홀에 아줌마도 두고 좀 편하게 일해. 우리 그래도 되잖아. 아직 빚 갚으려면 멀었어. 더 열심히 벌어야 돼. 그건 그거고 엄마 힘들어서 아프면 다 소용없는 거야. 병원비 들어가면 돈 버나마나인 거 알지? 그리고 그 빚은 도망간 승조 아저씨 때문에 생긴 건데 왜 우리가 갚아? 나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버지의 절친이었던 아저씨는 사채를 끌어쓰면서 아버지 도장을 찍어서 각서를 썼고 사채업자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희에게 돈을 갚으라고 그때까지도 엄마를 힘들게 했어요. 제가 경찰이 왜 승조 아저씨를 못 잡는지 모르겠다며 왜 우리를 보호 못 해주냐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는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우리도 잘 살 때는 이런 일 생길 줄 몰랐잖아. 그 사람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야. 라며 달래곤 하셨죠. 하지만 그 사채업자들은 엄마가 낸 식당을 어떻게 알았는지 손님들이 있을 때 찾아와서 큰 소리로 돈 갚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제가 옆집 가게 아줌마의 전화를 받고 식당에 갔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은 다 가고 엄마가 엉망이 된 가게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 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들이 오자마자 사채업자들은 갔다더군요. 하지만 경찰들도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대충 둘러보는 척 하더니 곧 가버렸다는 거였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들을 휴지통에 주워 담는 엄마 옆에 갔어요. 그 사람들이 뭐래? 이것도 그 사람들이 그랬지. 자기네 돈 먼저 갚고 가게를 차려야 되지 않냐. 그러더라. 내가 잘 벌어야 댁들 돈도 더 빨리 갚지 않겠냐고 막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화가 나서 괜히 깽판 친 거야. 내가 다달이 돈 잘 갚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해줬어. 라고 웃으면서 저를 안심시키려고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애써 만든 음식들을 휴지통에 버리니 너무 분하고 속상했어요. 저와 엄마는 조금씩 생기는 단골들도 떨어지고 주변에도 피해가 될까봐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저한테 전화를 했던 피자 가게 아주머니가 자기네가 도와줄 테니 다른 데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엄마는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워요. 우리 때문에 피해 입으셨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나도 빚쟁이들한테 시달려봐서 그 심정 잘 알아요. 이렇게 다 같이 돕고 사는 거지. 아주머니는 말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게를 틈틈이 왔다 갔다 하셨고 혹시 이상한 사람이 오지 않는지 눈여겨봐 주셨어요. 덕분에 가게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사채업자들이 막무가내로 들이닥치는 건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빚을 갚으려면 정말 끝도 없을 것만 같았어요. 매달 이자를 내는 것만도 빠듯했거든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학교를 휴학하고서 고액 과외에만 매진했어요. 제가 학교도 괜찮고 시험 볼 때 공부하는 요령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가르쳐줘도 애들 성적이 전보다 오르곤 했죠. 그 덕에 저는 몇몇 학생을 소개받아서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저는 엄마가 이자를 내면 사채업자를 따로 만나 과외비로 원금을 갚고 영수증을 받았어요. 그렇게 1년 정도 하자 4분의 1 정도를 갚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학교를 쉴 수는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1년 정도를 다니고 또 휴학을 하는 건 가능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가 원금을 갚는 걸 사채업자한테 듣고 저한테 왜 그랬냐며 제발 학교를 먼저 졸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전에 그랬지.
네가 좋은 성적으로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니는 게 엄마 진짜 돕는 거라고. 라는 엄마의 상화에 결국 복학을 했죠. 무사히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엄마는 가게를 빼서 보증금으로 사채를 일부 갚으셨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고액 과외를 하며 부지런히 돈을 갚았죠. 그렇게 돈을 갚아 나가면서 엄마는 다시 집 근처에 작은 분식집을 내셨어요. 제가 쉬라고 했지만 그냥 있는 게 심심하다고 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보태려고 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대체 이런 생활이 언제 끝날까? 솔직히 마음이 답답했죠. 그런 때에 회사 팀장님이 저에게 법무팀 사람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사람은 사내 운동회 때 저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팀장님한테 소개해달라고 졸랐다고 하네요. 저도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진수 씨, 지금은 제가 좋을지 몰라도 저에 대해 알게 되면 실망할 거예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미리 제가 실망할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결국 저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 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 사정을 알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대학교 때도 저희 집 환경 알고 남친이 헤어지자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일요일에 그 남자가 엄마 분식집을 찾아온 거예요. 저는 엄마를 도와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다가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랐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서연 씨 남자친구입니다. 저는 남자를 끌고 나가서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단단히 말을 했어요. 분식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시무룩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 남자친구 생긴 거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우리 집 형편이 부끄러워서 그랬던 거야? 아니야, 그런 거. 난 우리 집 안 부끄러워. 그게 아니고 우리 아직 빚도 갚고 할 일도 많잖아. 아직 누굴 진지하게 사귈 마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하자 엄마는 뭔가 깊이 생각하시더군요. 얼마 후 남자는 얘기를 하자며 저를 카페로 불러냈어요. 어머니한테 서연 씨네 사정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 밀어내는 거면 저도 안 물러날 거예요. 저도 같이 노력해서 갚으면 더 좋잖아요. 그걸 진수 씨가 왜 노력해요? 우리 집 문제잖아요. 아무튼 제가 싫은 건 아니죠? 저는 그거면 돼요. 라며 계속 저를 만나겠다고 고집을 피우더군요.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척 그 사람을 받아줬고 1년 정도 더 만남을 유지했어요. 남자는 자기도 돈 갚는 걸 돕겠다고 했지만 그건 엄마도 저도 거절했죠. 만약에 결혼을 하더라도 그런 부담을 지게 하는 건 안 되니까요. 저는 남자의 행동이 부담스러워 헤어질까 생각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혼자 분식집에 있는데 웬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여기가 땡땡 회사 다니는 박서연네 맞아요? 제가 맞다고 하자 아줌마는 다짜고짜 제 머리를 후려치더군요. 너 꽃뱀이지? 남의 아들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어디서 순진한 척하고 내 아들 등골 파먹으려고. 너 당장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저 그런 적 없어요. 진수 씨한테나 저 신경 좀 끄라고 하세요. 네가 뭔데 남의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네가 떨어져 없어지면 될 거 아니야.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들러붙은 거지? 우리 집안이 지역 유지야. 라더니 접시며 젓가락이며 막 땅에 집어 던지더라고요. 제가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남자 어머니는 내가 그런 걸 무서워할 것 같아? 너나 망신당할 준비 톡톡히 하고 있어. 오늘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라면서 가게를 떠났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당장 남자한테 전화해서 다시 보지 말자고 했죠. 남자는 어머니와 크게 싸웠다며 다시는 저한테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그 상처에 마음이 많이 식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저녁 퇴근길에 분식집에 갔더니 가게 앞이 시끌시끌 하더군요. 보니까 남자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밀어서 바깥으로 넘어뜨리는 거였어요. 저는 당장 달려가서 엄마, 괜찮아? 아줌마, 남의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딸내미 간수 잘못했으면 엄마도 죄인인 거지. 어디 이런 빚더미에 떡볶이나 만드는 것들이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제가 좋아하는 줄 착각하나 본데요. 저 아줌마 아들한테 관심 없어요. 제발 아줌마 아들 간수나 잘하세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우습게 봐? 가진 것도 없는 게 어디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하자 어떤 아줌마가 아니, 지 아들을 좋아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며 빈정거리자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그제야 남자 어머니는 마지막 경고라고 큰 소리치고 가게를 떠났고 저는 엄마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계속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남자를 의도적으로 피해 다녔어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는데 어느 날 엄마가 분식집에서 어떤 아주머니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그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 손을 꼭 잡더니 한참을 쳐다보셨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하자 엄마 오랜 친구라서 반가워서 그랬다며 또 보자며 가시더군요. 며칠이 지나서 엄마는 제게 서연아, 우리 빚 이제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도망갔던 승주 아저씨 찾아서 그 아저씨가 갚기로 했어. 그동안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정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 그 사채업자들 안 봐도 되는 거네? 엄마 정말 힘들었지. 그동안 고생했어. 저와 엄마는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전세자금도 만들고 여행 적금도 들자고 했죠. 그건 엄마가 할 테니까 너는 다른 애들처럼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예쁘게 다녀. 라며 엄마는 자나 깨나 제 생각만 하셨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남자는 계속 저를 만나러 찾아왔고 저는 그때마다 거절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수 씨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거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진수 씨도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사람 찾아보세요. 엄마 일은 사과했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번에도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나니까 괜찮았지만 이번엔 달라요. 라는데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서연이한테도 그런 적이 있어? 그러자 남자는 무안한지 머리를 긁적였고 엄마는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자네가 포기하게. 나도 나지만 우리 딸한테도 그랬다면 결혼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정말 못 그러게 하겠습니다. 자네가 다른 일 안 하고 자네 어머니 계속 지키고 있을 건가? 나는 지금까지도 고생만 한 우리 딸 결혼해서 고생하는 꼴 못 봐. 그렇게 남자를 돌려보냈고 엄마는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엄마는 저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며 회사 끝나고 밖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 물어봤지만 엄마는 만나서 얘기하자고만 하시더라고요. 어쩐지 엄마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서 하루 종일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끝나자마자 약속 장소로 달려갔더니 엄마가 전에 봤던 아줌마와 계시더군요. 아주머니가 눈물부터 글썽이면서 제 손을 잡자 엄마는 서연아, 이분이 네 친엄마야. 그게 무슨 말이야? 친엄마라니. 그러자 제 손을 잡고 있던 아주머니가 와락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알고 보니 친엄마는
딸만 셋을 낳았다며 할머니에게 구박을 받았다고 해요. 할머니는 점집에서 막내가 없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한 말을 믿고 저를 친부모님 몰래 보육원에 버렸고요. 부모님은 백방으로 저를 찾았지만 할머니가 보육원에 기부를 하면서 절대 모르게 하라고 했고 보육원에서는 저를 빨리 입양 보낸 거더라고요. 나중에는 엄마가 보육원에 친부모가 찾아와도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대요. 엄마는 제가 너무 예쁘고 좋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 딸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데려갈까봐 겁이 나셨다네요. 그러다가 남자 어머니가 와서 행패 부리는 걸 보고 친부모가 잘 살고 있으면 저한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받았던 주소와 연락처로 수소문을 해서 제 친엄마를 찾았다고 해요. 친엄마는 저를 찾았다는 말에 당장 저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지금 사업체에서 다른 식구들과 경영권 다툼이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대요. 자식 하나를 아들 낳으라고 벌었다는 식으로 알려지면 그 다툼이 어려워진다고요. 친엄마는 그동안 저를 키워준 보답을 하고 싶다며 사채업자의 빚을 갚아주셨다고 해요. 친엄마가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엄마는 제게 거짓말을 한 거였고요. 그런데 남자 어머니한테 제가 당했다는 얘기에 엄마는 더 이상 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며 친엄마에게 연락을 하셨대요. 친엄마도 경영권 문제가 잘 해결될 것 같아서 저한테 다 밝히기로 하신 거였고요. 저는 제게 일어난 일이 다 거짓말 같고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두 엄마를 보며 조금씩 이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죠. 친엄마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저번에 말했어야 했는데 너를 잃어버려 놓고 또 시간을 끌어서 미안하다. 참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엄마는 저를 위해서 친엄마한테 연락을 했고 저를 낳아준 엄마는 회사 경영권 때문에 저를 찾고서도 모른 척 했으니까요. 저는 그 이후 별말 없이 회사와 집만 오가며 지냈어요. 엄마는 제 눈치만 보는 것 같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 어머니가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너 때문에 진수가 집을 나가겠다는데 어쩔 거야? 책임져! 이런 소란이 계속될 것 같아 결심을 했어요. 그걸 제가 왜 책임져요? 이렇게 된 거 다들 모인 자리에서 확실히 말할 테니까 이번 주말에 진수 씨랑 같이 나오세요. 그리고 전 친엄마에게 연락했죠. 저한테 미안하시면 엄마랑 저 위해서 뭐 하나만 해주세요. 물론이야. 널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줄게. 저는 엄마한테도 주말에 남자와 남자 어머니를 같이 보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 여자 또 너한테 험하게 굴면 어쩌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진수 씨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도 있으니까 전처럼 못할 거야. 라며 제 걱정만 하는 엄마를 위로했어요. 주말 약속 장소에는 저와 엄마가 먼저 도착했어요. 잠시 후에 남자 어머니가 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네가 뭐라고 했길래 진수가 나랑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냐? 라며 다짜고짜 삿대질을 했고 엄마는 지금 누구한테 함부로 손가락질이에요? 오늘 다 모이면 얘기 잘 끝내고 마무리하기로 했잖아요. 기본적인 예의라는 걸 지키세요. 아니, 이 여자가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이봐요, 아줌마. 딸내미랑 쑥떡쑥떡 해서 잘 사는지 남자 잡아서 벗겨 먹으려다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네 마네. 또 뭔 꿍꿍이를 꾸몄나 본데 그런 게 나한테 먹힐 것 같아? 그리고 당신 같은 떡볶이나 파는 여자가 감히 나한테 예의 어쩌고 하는 것도 웃긴다고 생각 안 해? 어디서 남 등이나 쳐먹으려는 것들이 이렇게 큰 소리치는 세상이 됐는지 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막 뭐라고 하려는데 남자가 엄마 진짜 왜 이래? 오늘 조용히 얘기 듣기만 한다고 했잖아.
그동안 나 없는 데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군 거야? 심하긴 뭐가 심해? 네가 콩깍지 씌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나라도 할 말 해야지. 당신들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서 또 내 아들 홀딱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인지 몰라도 어림없어. 그때 친엄마가 온통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나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잖아요. 돈에는 돈이죠. 돈이 최고니 얼마나 돈에 약하겠어요. 잠깐 저쪽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참 한심하더군요. 우리 서연이가 뭐가 아쉬워서 대개 아들을 벗겨먹어요? 이렇게 잘 사는 친엄마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놀라자 엄마는 여기 이분이 서연이를 낳아주신 친엄마예요. 땡땡 기업 사장님이고 사정이 있어서 내가 서연이를 키웠지만 서연이는 엄연히 이분 딸이에요. 그러자 남자 어머니는 놀라서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 바람에 친엄마 바지와 구두에 물이 다 튀었고 남자 어머니는 아우 사모님 이걸 어째요. 제 실수로 이렇게 비싼 옷이 다 젖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깟 물 튀긴 건 죄송한데 내 딸하고 제 은인 같은 분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네요.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연 맺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남자 어머니는 하얗게 질려서 더 말을 못 이었고 저는 남자에게 당신 어머니가 회사 앞까지 저 찾아온 거 알아요? 다시는 못 그러게 한다고 말로만 그러지 뭘 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세요. 내가 싫다고 했는데 진수 씨가 따라다닌 거라고. 그게 저는 저희 두 사람만 잘 되면 잘 풀릴 것 같아서 서연 씨도 저 좋아하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한 것뿐이에요.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서연이만 오해받고 오늘까지 이런 수모를 당했잖아.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믿어달라는 거야. 엄마가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남자 어머니에게 이제 아시겠어요? 대개 아들이 자꾸 우리 딸 따라다닌 거예요. 한 번만 더 내 딸한테 함부로 하면 그땐 진짜 가만히 안 있어요. 라고 했고 남자 어머니와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그날 일은 마무리가 됐고 저와 엄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친엄마도 오는 거 말 안 해서 미안해. 나는 그 자리에 엄마가 있었으면 했는데 엄마가 안 나간다고 하실까 봐. 됐어. 엄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딸한테 함부로 못할 테니까 그거면 괜찮아. 그 후 친엄마는 조심스럽게 저한테 같이 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저를 키우지 못한 게 미안하다고 몇 년만이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요. 엄마도 저보고 친엄마한테 가서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친엄마에게 우리 엄마와 살겠다고 했어요. 저를 어려울 때도 끝까지 공부시키시고 지켜준 엄마예요. 엄마는 회사 때문에 처음에도 지금도 나를 숨기고 버렸지만 우리 엄마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이미 다친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네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도와주셨으니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친엄마도 더는 말을 못하고 제게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을 내주셨어요. 엄마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가 받으라고 했죠. 그동안 저를 키워준 것도 이걸로 부족하다고요. 원래 성실하고 수완도 있는 엄마여서 레스토랑은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계획했던 대로 엄마와 꽤 넓은 전셋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죠. 거기서 엄마와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친구의 주선으로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친엄마와는 가끔씩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돈도 물질도 좋지만 저를 마음으로 낳아주신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고 다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요즘 말하는 흙수저 집안에서 자라서 중학교 때부터 동네 세탁소에서 세탁 배달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지 않으면 참고서나 볼펜 살 돈도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악착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것만이 제 살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좋은 성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영어 수학 과외로 돈도 벌었고요. 그걸로 집에 생활비도 보태고 제 용돈도 썼죠. 명절 때 집에 내려가면 엄마는 그런 제게 늘 미안해 하셨어요. 너처럼 똑똑한 애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요즘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어학연수도 많이 간다는데 수연이 너라면 가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아니야, 괜찮아. 해외로 어학 공부하러 가는 거 그거 진짜 돈 많은 애들만 가는 거야. 라며 제가 오히려 위로를 해드렸죠. 저희 부모님도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거지 공부를 좋아하셨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된 건 먹고 사느라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책을 보시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었죠. 그런 부모님이었기 때문에 정말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한 부모님이 안타까웠죠. 그래도 저는 대학도 갔으니까요. 부모님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영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도 바로 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이제 좀 쉬어. 내가 생활비 넉넉히 보내줄 수 있어. 그런 소리 마. 너도 너 쓰고 싶은 거 쓰면서 살아봐야지. 저금도 하고 사람은 항상 주머니에 여윳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며 한사코 말리셨어요. 결국 저는 원래 보내드리기로 했던 생활비 절반만 보내기로 했죠. 부모님도 더 이상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틈만 나면 제게 수연아, 주변에 괜찮은 남자 없는지 잘 봐라. 좋은 사람 있으면 얼른 결혼해야지. 라며 제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좀 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찾고 있다고 대충 대답만 하고 피했죠. 한 번은 엄마가 친척에게 부탁을 해서 제 선자리를 알아보셨더라고요. 엄마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걸 해? 나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너 그 자리에 안 나가면 내가 숙모 얼굴을 어떻게 보니? 네가 맨날 좋은 사람 만날 거라고 하면서 소식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 가서 시간만 때우기라도 해.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선을 보러 나갔고 거기서 전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도 등 떠밀려서 억지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왕 둘 다 휴일 버리는 거 영화라도 보고 헤어질까요? 라는 그 사람 말에 저도 좋다고 했어요. 저와 그 사람은 영화를 보고 나서 저녁까지 먹게 됐고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이공계 연구소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지적이고 차분한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쩌다 보니 저희는 띄엄띄엄 주말에 만나게 됐고, 그러다가 사귀게 됐고, 결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엄마는 뛸 듯이 기뻐하시며 선보러 안 나간다고 할 때는 네가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잘 됐다. 라고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저도 결혼까지 가게 될 줄 몰랐지만 이런 게 운명이라는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를 하러 갔을 때부터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니들은 결혼이 니네 둘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집안과 집안이 연결되는 거야. 사람 하나 똑똑한 것만 본다고 될 일이 아닌데. 라며 은근히 저희 엄마 아빠를 깔아내렸죠. 당시에 저는 시어머니 불평이나 집안 문제 같은 건 다 이전 세대나 신경 쓰던 거고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일 아니려니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결혼해보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서 불러서 일을 시키니 제대로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주중에 계속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매주 시댁에 오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너는 어떻게 시댁에 못 오겠다는 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니? 이래서 집안이 중요한 건데 집에 어머니가 붙어 앉아서 가르치질 못했으니 이 지경이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떼돈이라도 번다고 회사 다니는 거 가지고 유세를 떠는지 모르겠네.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면 되죠. 친정어머니 얘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희 엄마 누가 뭐래도 열심히 사셔서 저 이만큼 키워주신 분이세요. 이렇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니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니? 이래도 니네 애미가 널 잘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어? 아유, 머리야. 라며 머리를 싸매고 드러눕는 거였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당신은 엄마 비위 하나 못 맞춰서 꼭 시끄럽게 만들더라. 결혼한 지 반년이나 됐는데 이쯤 됐으면 우리 엄마 성격 알 거 아니야. 다른 데에는 그렇게 똑똑하게 굴면서 왜 그거 하나를 못해? 내가 당신 어머니 비위 맞추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나는 내 인생 살려고 결혼한 거야.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야? 근데 왜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우리 생활이 불편해져야 되는 거야? 당신 어머니? 지금도 당신 어머니, 내 어머니 그런 거 따지는 거야? 그런 마음이니까 주말에 가는 것도 귀찮은 거야. 엄마 보고 뭐라고 하기 전에 당신 태도부터 고쳐. 라며 싸우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시댁일 아니면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고 평소에는 잘 지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만 해결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마침 주말이어서 제가 시댁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을 집에 데려왔어요. 부모님이 교수라던 그 여자는 대학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했고 지금은 디자인도 하고 화실에서 학생들도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란 티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연신 싱글벙글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얌전하고 곱냐. 우리 성수가 여자 보는 눈은 있구나. 라며 도련님과 셋이 앉아서 웃음꽃을 피우더군요. 그러다가 도련님이 제게 형수, 우리 진아 매운 거 못 먹는데 씻어 먹을 물그릇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무슨 손님 음식을 이렇게 맵게 해요? 먹는 사람 불편하게. 라고 하자 남편이 듣다가 야, 형수가 네 시중 드는 사람이야? 어디서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네 손님이니까 네가 물그릇 갖다 줘. 그리고 매운 걸 못 먹으면 못 먹는다고 미리 말해줬으면 될 거 아냐? 우리 집 식구들 매운 거 좋아하니까 맵게 한 거잖아.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오며 됐다. 내가 하마.
이런 걸로 손님 불러놓고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럴 때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눈치 있게 나서주면 얼마나 좋아. 라며 은근히 저를 눈치 주시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될 사람 앞에서 일이 더 커지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남편에게 시댁에서 편들어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솔직히 엄마 말 틀린 거 없지. 당신이 좀 눈치 있게 성수한테 재수씨가 매운 거 잘 먹는지 물어만 봤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 내가 장바다가 일하기도 바쁜데 어느 틈에 그런 걸 물어봐. 당신은 시댁에서 무슨 일 있으면 꼭 나 때문에 생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자꾸 이러면 나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시댁 안 갈 거야. 일은 일대로 하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취급받는데 내가 더 잘해서 뭐 하겠어? 그리고 당신은 나처럼 우리 친정 가서 일해. 왜 나만 주말마다 효도해? 당신도 똑같이 해야지. 라고 하자 남편은 그제야 입을 다물더군요. 저한테는 시댁에 가서 앞일까지 예상하며 눈치 있게 다 잘하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우리 집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연락하면 잘 살고 있지? 나는 너만 잘 살면 된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 친정 자주 못 온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이서방이랑 잘 살아. 그러면 돼. 라고 하시니 시댁 일도 남편과의 갈등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신 친정 부모님한테 제 문제로 걱정 끼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모든 건 저 혼자 풀어나가야 할 숙제였어요. 도련님이 결혼하고 동서가 들어오긴 했어도 제가 시댁에 가는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걔는 몸도 약하고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애잖니. 그런 일을 하는 애들은 충분히 쉬어줘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 네가 형님이 돼서 그런 걸 이해해줘야 어른이지. 안 그래? 라는 시어머니 말에 억울하기도 한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저와 동서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때만큼은 제가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제가 입덧이 심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병원에서도 안정을 취하라고 했고요. 제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매주 시댁에 오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네가 그런 말 할 줄 알았다. 너는 내가 네 사정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 그런 사람 아니다. 안 그래도 좀 쉬라고 하려고 했어. 앞으로는 한 주 걸러서 와라. 아니요, 어머니. 저 당분간은 주말에는 친정 가서 쉬었으면 해요. 안 그러면 제 체력이 못 버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성준이 밥은 어떻게 하고? 주말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이 챙겨도 괜찮아요. 어머니, 웬만한 건 제가 다 해놓고 갈 거고요. 참 너도 별스럽다. 나 망가진 애 가진 것도 아니고 둘째는 아무 소리 없는데 왜 너만 유난인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동서는 지난주부터 아예 친정에 가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서방님이 얘기 안 하셨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저는 두 눈 딱 감고 제 주말 휴식을 챙기기로 했어요. 남편은 친정에 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지 어떻게든 오지 않으려고만 했죠. 당신 집에 올 때 내가 꼭 데리러 가야 되는 건 아니지? 택시 불러서 타고 와. 그게 더 편하잖아. 당신은 그렇게 우리 집에 오기 싫으면서 나 시댁 가는 건 아무렇지 않나 봐. 당신은 우리 집 가는 거 불편했어? 말을 하지 그럼. 나는 말을 안 하니까 몰랐지. 라며 변명하기 바빴어요. 그러면서 시간은 흘렀고 산딸이 돼서 회사에 출산휴가를 냈어요. 동서도 일을 다 접고 집에서 누워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예정일은 제가 동서보다 한 달 정도 빨랐어요.
진통이 시작되자 시어머니는 전화로 예, 전에 의사가 제왕절개 어쩌고 했다며. 제왕절개는 절대 안 된다. 알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제 골반 구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전화로 계속 안 된다고 고집하셨어요. 동의해줄 남편은 연락을 해도 닿지 않았고요. 혼자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먼저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와보지도 않고 자꾸 전화만 하셨어요. 너 절대 제왕절개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애 몸에 칼자국 남기도 하고 지능도 떨어진대. 그래도 제왕절개 할 거 아니지? 라고 하셨고 친정엄마는 병원에서 제왕절개 하라고 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사돈 정말 순진하시네요. 그거 다 병원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의사 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부인은 언제쯤 오시나요? 왜 계속 전화만 하시고 와보지 않으시는 건데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얼마부리며 전화를 끊고 안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17시간 진통을 하다가 안 돼서 의사가 친정엄마와 늦게 온 남편한테 화를 내며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받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프기도 다 아프고 수술까지 하게 된 거죠. 남편은 겨우 눈을 뜬 저에게 그냥 장모님한테 사인하라고 하고 수술 받지. 뭐하러 날 기다렸어. 나 진짜 중요한 외부 인사가 와서 자리를 못 비웠단 말이야. 라고 하는데 오만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남편은 그런 제 눈치만 봤어요. 그렇게 제가 아이를 낳고 한 달이 좀 못 됐을 때 동서가 아이를 낳으러 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만 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네 동서 아들 낳았다. 네가 미역국 좀 끓여서 가져와라. 어머니, 그건 동서 친정에서 하겠죠. 저 아직 저먹을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도 성의를 보인다는 걸 사돈댁에서 알면 좋잖아. 그걸 제가 왜 하는데요? 어머니는 그래서 저 지호 낳을 때 미역국 끓여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는 성의 안 보이셔도 되나 봐요. 얘가 어따 대고 성질이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될 것이지. 아주 아들 낳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얘, 네 동서도 아들 낳았어. 너만 낳은 거 아니야.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서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재수 씨도 제왕절개 했는데 깨어나서 그렇게 힘들어한다네. 몸이 약한 사람이라 다들 걱정이 많아. 그 제왕절개 어머니가 해도 된다고 하셨어? 뭐 별말 없었나 보던데 성수가 제왕절개 할 거라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대. 저는 온갖 서름이 밀려와서 눈물이 터져서 당신도 그렇고 어머니도 정말 너무하네. 나는 의사가 제왕절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하고 당신도 내가 아이 낳고 몸이 어떤지 묻지도 않더니 아주 동서한테는 걱정까지 하고 제왕절개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별할 수가 있어. 우리 집이 동서네보다 못한 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일이야? 라고 쏟아내니 남편은 놀라서 아니, 당신은 평소에도 몸이 건강했잖아.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했던 거지. 당신 내 남편이야. 내 남편이면 내가 건강해도 아이 낳고 괜찮은지 물어봐야 맞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가 연구소에서 바빴다는 핑계만 대고 왜 엄마 사인 받고 수술 안 받았냐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니, 그게 기분 나빴으면 그때 얘기를 하지. 지금까지 꽁하고 있었어? 당신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희는 그날 크게 싸웠고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시댁에 갔을 때 동서는 현관에서부터 부축해서 거실 소파에 앉히고 저는 부엌에서 음식하고 시중 들라길래
조용히 아이를 안고 나와서 집에 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죠. 제가 이혼 서류를 보내자 시어머니는 제가 먼저 나갔다며 절대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었어요. 저도 치사하고 더럽다는 생각에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친정엄마는 속상해하시며 네가 아무 말 없다고 잘 살겠거니 하고 내가 너무 무심했다. 그런 말 마, 엄마. 엄마는 나한테 할 만큼 했어. 저는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더 번듯한 직업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회사에서 출산하고 이혼한 여성들을 곱지 않게 봐서 제가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정말 악착같이 변리사 공부를 했습니다. 엄마의 도움도 컸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몇 년 정도 중형 변리사 사무소에서 일을 했고 거기서 대형 변리사 사무소로 옮겨가게 됐어요. 제가 디자인 전문을 맡았었는데 대형 사무소 쪽에서 그런 사람을 원한다며 저를 스카우트한 거였죠. 그 사이 아이는 커서 초등학생이 됐어요. 그 무렵 같은 변리사인 남자와 사귀게 되었고 그 사람과 재혼도 하게 됐어요. 다시는 결혼 안 한다며 이를 갈았었는데 그 사람도 이혼을 해서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했었거든요.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말도 잘 통했고요. 아들도 남편을 잘 따랐어요. 남편은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아들을 굉장히 예뻐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느닷없이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 남편이었어요. 당신 변리사 됐다며? 우리 연구소 특허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당신이 좀 봐줬으면 해.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낫잖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보다 못한 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할 생각을 다 하다니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는 저희 사무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어제 반말한 게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일이니까 봐줬으면 하는데 당신도 실적 쌓는 거고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연구소 쪽 문제면 기술 특허인 것 같은데 저는 디자인 전문이라서요. 그리고 그쪽 아니어도 제 실적은 아무 문제 없어요. 라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여보, 점심 먹으러 가자. 아직 일하고 있어? 라고 하자 전 남편은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네? 라는 거였어요. 그러자 듣고 있던 남편은 아, 그쪽이 우리 와이프 전 남편인가 보네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가 어때서요? 저랑 결혼 못할 사람입니까? 라고 하자 그 사람은 당황해서 얼머부리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집 근처에 시어머니가 와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얘, 너 신수가 훤해졌구나. 이제야 네 팔자가 펴나보다. 라며 친한 척을 하더군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모르지만 바쁘니까 비켜주세요. 라고 하자 전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얘, 그러지 말고 우리 성준이 좀 살려줘. 니네 회사가 이쪽에서 제일 크다며. 그럼 너 아니어도 특허 문제 잘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성준이가 남의 기술 베꼈다고 누명 쓰게 생겼어. 그러면 정식으로 상담 요청하세요. 이렇게 무작정 집까지 찾아와서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도 네가 아는 사람이라 찾아온 건데 예정을 생각하면 이렇게 매몰차게 구는 건 아니지 않니? 성준이가 네가 변했다고 하더니 좀 잘 나간다고 안면 몰수하는구나. 지금 말 다 했어요? 예정이요? 변했다고요? 그럼요. 변했죠. 제가 언제까지 댁 부엌에서 일이나 하던 사람으로 있을 것 같았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살았어요. 집에서 배운 게 없다느니 유세를 떤다느니 별말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날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이봐요, 할머니.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 아들이 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댁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요. 당신 잘난 둘째 며느리 있잖아요. 그 사돈댁에다 부탁해 보던지요. 라는데 엄마가 아들 손을 잡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금방 들어간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나오신 것 같았어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안색이 변했어요.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안사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우리 지호도 정말 많이 컸네. 할머니야. 하는데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확 밀치며 감히 어디다 손을 대요? 당신이 우리 지호 태어났을 때부터 병원을 한번 와보기랬어. 애를 안아줘보기랬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할머니? 웃기지 마. 양육비 한번 줘본 적 없으면서 할미 행세는 하고 싶어? 저리 가요 얼른. 우리 딸도 괴롭히지 말고. 안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어요. 경찰 부를 거야.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은 동서가 용기 디자인을 한 다른 화장품 회사 물건을 보고 그 회사가 출시도 하기 전에 자기가 갖다가 그대로 베끼고서 특허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게 알려져서 동서도 그쪽 회사에 배상금을 물고 일도 끊겼고 남편은 소송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 문제는 변호사가 할 일이라서 제가 할 수도 없는 거였지만 그런 일이 생기자 저를 찾아왔다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얼마나 저를 우습게 생각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했죠. 그 후로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몇 번 저를 찾아오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전 시댁에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고소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더는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돈 준다고 해도 받을 생각 없었어요. 그런 돈으로 우리 아들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 저는 지금 남편과의 사이에서 늦둥이 딸을 두게 됐고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